당신은 내 인생을 훔쳐갔어. 이제 내가 다시 찾아올 차례야. 늦은 밤 조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얼굴에는 땀이 비 오듯 흘러내렸고 폐는 10월의 차가운 공기로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아내 수진이 켜둔 현관등 하나를 제외하고 집은 캄캄했습니다. 뒷베란다에서 러닝화를 벗고 주방 아일랜드 식탁에서 물병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때 거실에서 말소리가 들렸습니다. 야, 오늘 밤 무슨 일 있었는지 알면 기절할걸. 휴대전화에 대고 속삭이는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단번에 알아차렸습니다. 제 딸 지은이의 19살 남자친구 박도현이었습니다. 내가 그 두 사람을 찍었어. 내 여자친구 엄마랑 그 남자 말이야. 내 인생에서 제일 미친 밤이었다니까. 진짜로 제 몸속의 피가 얼음처럼 차갑게 굳었습니다. 저는 주방 벽에 몸을 바짝 붙이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래, 그 섹시한 변호사 아줌마 말이야. 그 파티에서 완전히 취했더라고. 더 대박인 건 내가 녹화하고 있는 줄도 모르더라는 거야. 그 남자도 마찬가지고. 내가 다 찍었어, 친구. 전부 다.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22년을 함께한 아내 수진. 맨손으로 시작해 변호사로서의 커리어를 쌓아 올린 여자. 제가 공장에서 해고되었을 때 곁을 지켜주었고 카센터를 열 수 있게 도와준 그 여자가 저는 거실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도현이 뒤를 돌아보았고 불빛 아래 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당장 나가. 제가 낮게 으르렁거렸습니다. 아버님, 저는 그냥 당장 나가라고 했어. 도현은 허둥지둥 패딩 점퍼를 챙겨 현관으로 달려나갔습니다. 진입로에서 그의 차 시동이 걸리는 소리와 타이어가 찢어질 듯한 소음을 내며 조용한 주택가 골목을 빠져나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어두운 거실에 서서 벽난로 선반 위의 가족 사진들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결혼식 날의 수진이와 저, 지은이의 고등학교 졸업식 사진, 그리고 가평 별장에서 보낸 마지막 휴가 사진까지. 휴대전화가 진동했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매일 확인해 보세요. 진실을 알 자격이 있으니까. 떨리는 손가락으로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수신함에 영상 파일 하나가 와 있었습니다. 타임스탬프를 보니 3시간 전 로펌의 연말 코스튬 파티에서 촬영된 것이었습니다. 보고 싶지 않았지만 봐야만 했습니다. 영상 속에서 원더우먼 복장을 한 수진이 술에 취해 비틀거하며 누군가의 침실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도현이는 아니었지만 제가 모르는 앳된 남자가 그녀와 함께 있었습니다. 카메라 앵글은 숨겨진 상태였습니다. 화장대 위에 올려둔 휴대전화 같았습니다. 저는 22년 된 아내가 우리가 함께 쌓아온 모든 것을 배신하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덮고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수지는 코스튬을 입은 채로 우리 침대에서 기절해 있었고 화장은 베개 커버 여기저기에 번져 있었습니다. 술 냄새와 제가 모르는 낯선 향수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욕실 휴지통에서 임신 테스트기를 발견했습니다. 2줄 양성이었습니다. 우리는 지난 3개월 동안 잠자리를 갖지 않았습니다. 저는 다시 아래층으로 내려가 위스키를 잔 가득 따랐습니다. 그리고 제가 유일하게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최영호 법률사무소입니다. 옛 친구 영호의 굵직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영호야, 나 민준이야. 월요일 아침 일찍 너 좀 봐야겠어. 세상에, 민준아. 지금 토요일 자정이야. 무슨 일인데? 내 결혼 생활이 방금 끝났어. 유능한 변호사가 필요해. 월요일 아침은 제 기분처럼 잿빛이고 쌀쌀했습니다. 저는 일요일 내내 카센터에서 최 여사님, 차의 변속기를 수리하며 머릿속에서 반복 재생되는 그 영상을 지우려 애썼습니다. 수지는 끔찍한 숙취와 함께 깨어나 파티에 대한 기억이 전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커피를 내리고 토스트를 구우며 로펌에서 맡은 큰 사건에 관해 떠들었습니다. 여보, 왜 이렇게 조용해? 그녀가 법정에서 증인을 분석할 때처럼 꼼꼼하게 토스트에 버터를 바르며 물었습니다. 그냥 피곤해서 그래. 저는 커피를 가지러 가며 고개도 들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아, 당신 기운 나게 할 좋은 소식이 있어.
그녀는 우리가 수천 번의 식사를 함께 했던 부엌 식탁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나 임신했어. 저는 그녀를 쳐다보았습니다. 정말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41살의 나이에도 수지는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저는 고시리서인지 젓갈색 머리는 그녀가 좋아하는 전문적인 스타일로 단정하게 묶여 있었고 그녀의 눈은 스스로는 기쁨이라고 생각했을 무언가로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임신이라 제가 반복해서 말했습니다. 놀라운 거 알아. 우리가 계획한 건 아니지만 가끔 인생에는 자기만의 계획이 있는 법이잖아? 안 그래? 저는 일어나 재킷을 집어들었습니다. 가게 나가봐야 해. 여보, 안 기뻐? 우리한테 아이가 생기는 거라고. 저는 문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병원 예약은 언제야? 목요일 오후 2시. 김 원장님이 초음파로 주수 확인하자고 하셨어.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는 더 이상 아무 말 없이 나갔습니다. 영호의 사무실은 시내 중심가에 있는 오래된 벽돌 건물 2층 친구 호프 위에 있었습니다. 영호는 이곳에서 30년 동안 음주운전부터 이혼 소송까지 모든 사건을 다뤄왔습니다. 그는 고등학교 때 제 복싱 코치이기도 했습니다. 제가 얼마나 맞고 버틸 수 있는지 정확히 아는 사람이었죠. 꼴이 말이 아니네. 제가 너저분한 그의 사무실로 들어서자 그가 말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그에게 넘겼습니다. 메일에 있는 영상 좀 봐줘. 그리고 내가 어떤 선택을 할 수 있는지 알려줘. 영호는 말없이 영상을 지켜보았습니다. 세월의 흔적이 역력한 그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영상이 끝나자 그는 의자에 몸을 기대며 금연 표지판이 사방에 붙어 있는데도 담배에 불을 붙였습니다. 얼마나 된 거야? 그가 물었습니다. 몰라, 나도 처음 안 거야. 게다가 임신했대. 우린 7월 이후로 관계가 없었는데 말이야. 영호는 담배를 길게 빨아들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선 유책주의가 원칙이라 외도가 입증되면 위자료랑 재산 분할에 큰 영향을 미쳐. 문제는 입증이야. 그 사건 영상이 있잖아. 얼굴이 확실하게 식별돼? 조명이 어두워서 수진 씨 얼굴이 잘 안 보이던데. 법정에서 쓰기엔 불충분할 수도 있어. 더 필요해. 훨씬 더 많이. 영호는 담배를 비벼 껐습니다. 솔직히 말할게, 민준아. 수진 씨는 변호사야. 그것도 유능한 변호사지. 이혼 소송에서 자기를 어떻게 방어해야 할지 누구보다 잘 알 거야. 가게, 집, 내 자존심까지 뭐 하나라도 건지려면 그녀보다 똑똑하게 움직여야 해. 무슨 뜻이야? 내 와이프의 활동을 좀 더 자세히 감시하라는 뜻이야. 시간, 날짜, 장소까지 다 기록해. 법정에서 쓸 수 있는 증거를 가져오라고. 저는 속이 메스꺼운 기분과 제 결혼 생활의 스토커가 된 것 같은 찜찜함을 안고 영호의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그날 밤 저는 공기계에 몰래카메라 앱을 설치하고 침실 잘 보이는 곳에 숨겨두었습니다. 제 자신이 혐오스러웠지만 영호 말이 맞았습니다.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수지는 증언 녹취 준비를 한다며 늦게 귀가했습니다. 그녀는 불안해 보였고 결혼 반지를 만지작거리며 제 눈을 피했습니다. 오늘 어땠어? 그녀가 와인을 한 잔 따르며 물었습니다. 임신 중에 술 마셔도 돼? 그녀가 잔을 입에 가져가다 멈췄습니다. 한 잔 정도는 괜찮아. 의사 선생님이 임신 초기에도 적당히 마시는 건 괜찮다고 했어. 거짓말이었습니다. 수지는 지은이를 가졌을 때 술은 입에도 대지 않을 정도로 집착했었으니까요. 나 자러 갈게. 제가 말했습니다. 벌써 9시밖에 안 됐잖아. 긴 하루였어. 저는 2층으로 올라가 자는 척하며 아래층에서 수진이 움직이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밤 11시쯤 그녀가 속삭이며 통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계단으로 살금살금 기어갔습니다. 더는 이렇게 못하겠어. 그녀가 말했습니다. 민준 씨가 의심하고 있어. 아니, 확실히 아는 건 아닌 것 같은데 행동이 이상해. 목요일 2시, 김 원장님 병원. 그래, 나중에 다시 전화할게.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게 누구든 그놈이랑 통화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수진의 뒤를 밟았습니다.
저는 질투심 많고 의심 많은 사람이 아니었지만 절박한 상황은 절박한 수단을 쓰게 만들더군요. 그녀의 로펌은 우리 동네의 19세기풍 건물들 사이에서 이질적으로 보이는 유리와 강철로 된 신축 빌딩의 가장 높은 3계층을 쓰고 있었습니다. 저는 길 건너편에 주차하고 입구를 감시했습니다. 10시 30분, 모르는 남자가 들어갔습니다. 키가 크고 근육질에 30대 초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비싼 양복을 입고 거절이란 걸 당해본 적 없는 사람, 특유의 자신감 넘치는 걸음걸이였습니다. 제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지은이었습니다. 아빠, 할 얘기가 있어요. 무슨 일이니 우리 딸? 도현이 오빠 얘기예요. 우리 헤어졌어요.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그거 안 됐구나. 무슨 일이 있었니? 요새 오빠가 좀 이상하게 굴었어요. 뭔가 숨기는 것 같고. 그리고 엄마에 대해 되게 기분 나쁜 말을 했어요. 배가 꽉 조여오는 느낌이었습니다. 무슨 말? 입에 담기도 싫은데. 아빠가 아셔야 할 일이 있는 것 같아요. 점심때 친구 호프에서 만나요. 거기서 얘기해요. 저는 오전 내내 수진의 사무실 건물을 감시했지만 그 남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정오가 되어 지은이를 만나러 호프로 갔습니다. 제 딸은 19살보다 더 나이 들어 보이고 지쳐 보였습니다. 수진의 눈과 저의 고집스러운 턱, 그리고 가끔 저를 걱정하게 만드는 명석한 두뇌를 물려받은 아이였죠. 도연 오빠가 친구들한테 자랑하고 다녔어요. 지은이가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엄마에 대해서. 무슨 자랑? 지은이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사적인 거요. 엄마 영상이 있다고 했대요. 지난 주말 파티에서 친구들한테 보여줬다고. 제가 주문한 햄버거가 갑자기 종이 씹는 맛처럼 느껴졌습니다. 너도 그 영상 봤니? 세상에, 아니요. 근데 오빠 친구인 민석 오빠가 저한테 말해줬어요. 도연 오빠가 무슨 말을 하고 다니는지 제가 알아야 할 것 같다고요. 왜 진작 말하지 않았어? 사실이 아니길 바랐으니까요. 도연 오빠가 그냥 친구들한테 센 척하려고 지어낸 얘기길 바랐어요. 지은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근데 사실이죠? 엄마 바람 피우는 거 맞죠? 저는 테이블 너머로 손을 뻗어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런 것 같다. 누군데요? 아직 몰라. 하지만 알아낼 거야. 그날 오후 저는 카센터 문을 일찍 닫고 가평 별장으로 향했습니다. 5년 전 수진과 제가 업무 스트레스와 동네 사람들의 입방아에서 벗어나기 위해 마련한 주말 휴식처였습니다. 지금 저에게는 생각할 장소가 필요했습니다. 별장은 나무가 우거진 2,000평 대지 위에 있었고 강가로 튀어나온 작은 선착장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낚시도 하고 경매로 산 낡은 모터보트를 수리하며 수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선착장에서 영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흥신소를 좀 써야겠어. 비쌀 텐데, 민준아. 그리고 불법적으로 수집한 정보는 법적 효력이 없을 수도 있어. 돈은 상관없어. 그리고 소송용으로 쓸 생각도 아니고.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럼 뭐 하려고? 아직 결정 못했어. 영호는 청량리에서 활동하는 전직 경찰 출신 강 형사라는 사람의 연락처를 주었습니다. 외도 전문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바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일주일 안에 1차 보고서 드릴 수 있습니다. 강 형사가 말했습니다. 풀 패키지 감시는 하루에 50만 원이고 경비는 별도입니다. 진행해 주세요. 그날 밤 수지는 꽃다발과 우리가 좋아하는 이탈리안 레스토랑에서 포장해온 음식을 들고 귀가했습니다. 오붓하게 저녁 식사나 할까 해서 그녀가 제 뺨에 키스하며 말했습니다. 단둘이서만. 무슨 날이야? 남편이랑 시간 보내고 싶은데 특별한 날이어야 해? 우리는 촛불을 켜고 저녁을 먹으며 일 이야기와 지은이의 대학 수업에 대해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수지는 지난 몇 달 동안보다 훨씬 편안해 보였고 예전의 모습과 비슷해 보였습니다. 여보, 내가 요새 좀 소홀했던 거 알아. 디저트를 먹으며 그녀가 말했습니다. 임신 호르몬 때문에 기분도 들쑥날쑥하고 일도 엄청 스트레스였어. 당신은 요새 무슨 사건 때문에 그렇게 바빠? 최 여사님 이혼 소송건.
자산 규모가 큰 사건이라 복잡한 거 알잖아. 또 다른 거짓말이었습니다. 최 여사 사건은 6개월 전에 이미 종결됐으니까요. 사랑해. 그녀가 테이블 너머로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그게 아무리 사소한 거라도 우리 결혼 생활이 나한테 얼마나 큰 의미인지 당신이 알았으면 좋겠어. 그날 밤 수진이 잠든 후 저는 휴대전화로 몰래카메라 영상을 확인했습니다. 특이한 건 없었습니다. 수진이 잠들기 전에 책을 읽는 모습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낮 동안의 녹음 기록을 돌려보다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오후 3시쯤 제가 별장에 가 있는 동안 수진이 집에 왔었습니다. 그녀는 옷을 갈아입고 샤워를 한 뒤 1시간도 안 되어 나갔습니다. 조퇴했다는 말은 없었는데 말이죠. 목요일 아침 강 형사에게서 1차 보고 전화가 왔습니다. 부인께서는 박승현이라는 남자와 외도 중입니다. 28세 시내에서 헬스장을 운영하고 있더군요. 따님 전 남자친구의 형이기도 합니다. 모든 퍼즐 조각이 소름 끼칠 정도로 딱 맞아 떨어졌습니다. 박도현, 박승현, 도현이 자랑하며 보여준 영상은 자기가 몰래 찍은 게 아니었습니다. 형이 공유해 준 거였죠. 얼마나 된 겁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최소 6개월, 아마 더 됐을 수도 있습니다. 화요일과 목요일 오후마다 헬스장 위층에 있는 남자 아파트에서 만납니다. 부인께서는 비서에게 외부 미팅 중이라고 하더군요. 확실합니까? 사진, 동영상, 카드 명세서까지 다 있습니다. 지난 4개월 동안 매주 금요일 밤마다 메리어트 호텔 결제 내역이 있더군요. 투숙객 명부에는 2명으로 되어 있고요. 구역질이 올라왔습니다. 전부 다 보내주세요. 이 선생님 여쭤봐야겠는데 이 정보로 뭘 하실 생각이십니까? 아직 결정 못했습니다. 그날 오후 수진이 병원 예약을 간 사이 저는 승연의 헬스장으로 차를 몰았습니다. 동네 외곽에 개조된 창고 1층에 있는 보디빌더들과 젊음을 되찾고 싶은 주말 운동족들을 위한 그런 곳이었습니다. 박승현은 쉽게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동생인 도연의 좀 더 나이 들고 근육질인 버전이었습니다. 염색한 머리, 자신만만함. 여자들이 혹할 만한 거만한 미소. 그는 누군가의 벤치프레스를 보조하며 체육관이 떠나가라 큰 소리로 응원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20분 동안 그를 지켜보며 그의 움직임과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를 연구했습니다. 매력적이긴 했습니다. 인정할 수밖에 없었죠. 누구든 자신이 그의 절친인 것처럼 느끼게 만드는 재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진의 아들이라고 해도 믿을 만큼 젊었습니다. 수진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검진 잘 받았어. 아기는 건강하대. 6시까지 들어가서 저녁 차릴게. 또 거짓말. 강 형사의 보고서에 따르면 수진은 지금 승연의 아파트에 있습니다. 아마 그들의 속임수가 성공한 걸 축하하고 있겠죠. 저는 집으로 돌아가 기다렸습니다. 수진은 6시 15분에 중국 음식을 포장해 들고 억지 미소를 지으며 들어왔습니다. 병원은 어땠어? 제가 물었습니다. 좋았어. 김 원장님이 모든 게 완벽하대. 예정일은 5월이야. 잘 됐네. 초음파 사진은? 수진의 미소가 순간 흔들렸습니다. 기계가 고장났대. 다음 예약 때 주신다고 했어.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짜장면 비닐을 뜯었습니다. 오늘 영호 만났는데 영호 와이프가 지난주 금요일에 메리어트 호텔에서 당신 봤다더라. 업무 미팅 중인 것 같았대. 수진의 젓가락질이 멈췄습니다. 아, 그거? 응, 의뢰인 만났어. 아주 기밀을 요하는 사건이라서. 사무실 놔두고 호텔에서 만날 정도면 꽤 중요한가 봐. 어떤 의뢰인들은 프라이버시를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우리는 침묵 속에서 식사했습니다. 수진은 계속 휴대전화를 확인하며 저에게는 보여주지 않는 메시지들을 빠르게 두드려댔습니다. 그녀가 잠든 후 저는 차고의 작업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공구들과 작업 중인 부품들에 둘러싸인 이곳은 언제나 저에게 평화를 주는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밤은 그 어떤 것도 끓어오르는 분노를 잠재울 수 없었습니다. 노트북으로 강 형사가 보낸 사진들을 열었습니다. 승연의 오피스텔 건물로 들어가는 수진과 승연. 메리어트 호텔의 두 사람.
옆 동네 레스토랑에서 10대 커플처럼 테이블 위로 손을 잡고 있는 두 사람. 모든 사진 속에서 제 아내는 그 어느 때보다 행복해 보였습니다. 마지막 사진은 오늘 오후 4시 30분에 찍힌 것이었습니다. 승연의 아파트에서 나오는 수진, 헝클어진 머리와 구겨진 블라우스. 그녀는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덮고 결심했습니다. 금요일 저녁, 저는 수진에게 주말 동안 보트 수리하러 가평 별장에 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좋네. 그녀는 서류철에서 눈을 떼지 않고 말했습니다. 나도 어차피 내일 야근해야 할 것 같아. 큰 건이 들어왔거든. 바쁘겠네. 저는 이웃들이 볼 수 있도록 공구와 낚시 도구를 트럭에 싣고 떠났습니다. 별장 차고에 주차하고 날이 어두워질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저녁 8시. 저는 비상용으로 별장에 두었던 수진의 낡은 아반떼를 타고 다시 서울로 향했습니다. 승연의 헬스장에서 3블록 떨어진 곳에 주차하고 걸어갔습니다. 금요일 밤 헬스장은 9시에 문을 닫습니다. 저는 길 건너편에서 마지막 손님들이 나가고 직원이 뒤따라 나가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박승현은 9시 15분에 문을 잠그고 위층 아파트로 올라갔습니다. 9시 30분 수진의 BMW가 건물 뒤편 골목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녀가 들어갈 때까지 기다렸다가 길을 건너 헬스장 뒷문을 확인했습니다. 잠겨 있었지만 낡고 싸구려 자물쇠였습니다. 트럭에서 가져온 도구로 30초 만에 열었습니다. 헬스장은 캄캄했고 비상구 유도등 불빛만 희미했습니다. 승연의 아파트로 이어지는 계단으로 향했습니다. 위층에서 그들의 목소리가 얇은 벽을 타고 들려와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언제까지 계속 거짓말할 순 없어. 수진이 말했습니다. 민준 씨가 의심하고 있다고. 그럼 사실대로 말해. 승연이 대꾸했습니다. 행복하지 않다고. 수년 동안 불행했다고 말이야.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아. 카센터, 집, 지은이 학비 다 얽혀 있단 말이야. 그냥 떠나자. 새로운 곳으로 가서 다시 시작하는 거야. 무슨 돈으로? 이혼하면 민준 씨가 재산 절반을 가져갈 텐데. 누나가 빼돌린 돈을 그 사람이 모른다면 아니지.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습니다. 무슨 돈? 해외 계좌는 임시 방편일 뿐이야. 수진이 말했습니다. 이혼 소송 해결될 때까지만이야. 지금 얼마나 있는데? 거의 3억 원. 최 여사님 합의금이랑 내가 회사 고객 계좌에서 횡령한 돈 전부다. 횡령. 존경받는 변호사인 제 아내가 자기 의뢰인의 돈을 훔쳤습니다. 튀기엔 충분하네. 승연이 말했습니다. 월요일이면 우린 베트남에 있을 수 있어. 아기는 어쩌고? 자기가 자기 애인지 확실하지도 않다며. 들을 만큼 들었습니다. 저는 휴대전화를 꺼내 녹화를 시작하며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아파트 문은 잠겨 있지 않았습니다. 저는 문을 밀고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수진과 승연이 가죽 소파에 앉아 술을 마시며 도주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수진이 저를 먼저 봤습니다. 그녀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습니다. 민준 씨, 여긴 어떻게? 내 돈 훔쳐서 내 연남이랑 도망갈 계획 짜는 거 들으러 왔지. 승연이 수탉처럼 가슴을 펴고 일어섰습니다. 여기서 나가시지, 아저씨. 아저씨? 저는 웃었지만 전혀 즐겁지 않았습니다. 난 44살이고 16살 때부터 현장에서 굴렀어. 넌 온종일 아줌마들 EKG짜리 아령 드는 거나 도와주고 있지. 누가 더 센지 한번 해볼까? 민준 씨, 제발. 수진이 우리 사이를 막아서며 말했습니다. 내가 설명할게. 설명? 의뢰인 돈 횡령한 거? 임신 거짓말한 거? 아니면 아들뻘 되는 놈이랑 뒹군 거? 임신은 사실이야. 그녀가 작게 말했습니다. 저놈 애겠지. 수진의 침묵이 대답이었습니다. 승연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이봐요, 이 사장님. 험악해질 필요 없잖아. 누나는 당신이랑 불행했어. 몇 년 전부터 그랬다고. 그냥 놔줘. 놔주라고? 저는 휴대전화를 꺼내 녹음된 내용을 들려주었습니다. 내가 이걸 대한변호사협회랑 검찰에 넘기고 나면, 횡령, 외도, 사기 증거 다 보여주고 나면 수진의 다리가 풀려 소파에
당신이 하라는 대로 다 할게. 내가 원하는 건 내 인생을 되찾는 거야. 당신 때문에 낭비한 내 22년을 돌려받고 싶어. 근데 그럴 순 없잖아. 안 그래? 승연이 제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아마 젊음과 근육으로 저를 위협할 수 있다고 생각했나 봅니다. 저는 그가 가까이 오게 둔 다음 명치에 주먹을 꽂아 넣었습니다. 그가 헉소리를 내며 몸을 접었습니다. 가만히 있어 제가 그에게 충고했습니다. 난 왕년의 전국체전 복싱 금메달리스트였어. 넌 헬스장 트레이너고. 덤벼봤자 좋은 꼴 못 볼 거야. 저는 수진에게 돌아섰습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은 이래. 당신은 훔친 돈 10원 한 장까지 다 의뢰인 계좌에 돌려놔. 로펌에서 사임하고 영호가 주는 이혼 서류에 군말 없이 사인해. 안 그러면? 저는 전화기를 들어 올렸습니다. 안 그러면 이 녹음 파일, 이 동네 모든 사람한테 뿌릴 거야. 당신 파트너 변호사들, 의뢰인들, 친구들, 지은이 대학 동기들, 부산에 계신 장모님, 전부 다. 날 시험해 볼 생각은 마. 승연이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이건 협박이야. 아니, 이건 정의 구현이야. 협박은 내가 입 다무는 대가로 돈을 요구할 때나 성립하는 거고. 난 돈은 필요 없어. 내 존엄성을 되찾으려는 것뿐이야. 저는 문으로 걸어가다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아, 그리고 수진아. 오늘 밤 집에 들어오지 마. 앞으로도 영원히. 잘 곳은 알아서 찾아봐. 민준 씨, 잠깐만. 하지만 저는 이미 나갔습니다. 작은 동네에서 소문은, 특히 스캔들은 산불처럼 번집니다. 월요일 아침이 되자 이수진 변호사가 개인적인 사유로 로펌을 사임했고 남편이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는 사실을 모두가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아침 7시에 카센터 문을 열었습니다. 손님들의 어색한 대화와 동정 어린 시선을 예상했죠. 하지만 대신 저는 뜻밖의 것을 받았습니다. 지지였습니다. 자네 문제 들었네. 트럭 정비를 맡기러 온 최 씨 아저씨가 말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자네가 당당하게 대처해서 다행이야. 그 여자는 어차피 자네한테 과분했어. 맞아요. 너무 콧대만 높아서 탈이었죠. 지난달 변속기를 수리해줬던 최 여사님도 거들었습니다. 정오가 되자 수십 명의 고객과 비슷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수진의 오만함과 신분 상승 욕구는 우리 작은 동네에서 친구보다 적을 더 많이 만들었던 모양입니다. 점심시간에 영호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수진 씨 변호사가 협상하고 싶어해. 그가 말했습니다. 횡령건에 대해 침묵해주는 대가로 집, 가게, 차를 다 넘기겠대. 해외 계좌는? 그런 건 없다고 주장해. 증거 녹음이 있어. 법정 가서 판사님한테 판단해달라고 하지 뭐. 하지만 민준아, 경고하는데 이게 공개되면 정말 지저분해질 거야. 아주 많이. 상관없어, 영호야. 사람 좋은 호구 노릇하는 거 이제 지긋지긋해. 그날 저녁 지은이가 가게로 찾아왔습니다. 운 것 같은 얼굴이었습니다. 아빠 미안해요. 도연 오빠가 자랑하고 다닌 거 진작 말했어야 했는데. 내 잘못 아니란다, 우리 딸. 엄마가 전화했어요. 아빠가 엄마 인생을 망치고 있대요. 저는 렌치를 내려놓고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내 엄마는 의뢰인 돈 3억을 훔쳤어. 몇 달 동안 바람을 피웠고 다른 남자아이를 임신했다. 내가 망치고 있는 게 정확히 뭐지? 지은이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전 그냥 우리 가족이 예전 같았으면 좋겠어요. 나도 그래. 하지만 내 엄마는 내가 알기도 전에 이미 우리 가족을 파괴하는 선택을 했어. 이제 어떻게 돼요? 모르겠다. 하지만 무슨 일이 있어도 넌 내 딸이고 아빠는 널 사랑해. 우리는 10월에 바람이 창문을 흔드는 카센터의 어수선한 작업장에서 오랫동안 서로를 안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초대받지 않은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강 형사가 양복 입은 두 남자와 함께 왔습니다. 경제범죄 수사팀입니다. 그중 한 명이 말했습니다. 부인 되시는 분의 금융거래에 대해 여쭤볼 게 있습니다. 저는 아는 모든 것을 말하고 제가 가진 증거 사본을 넘겼습니다. 그들은 해외 계좌와 수진의 횡령 시점에 대해 특히 관심을 보였습니다.
얼마나 된 것 같습니까? 형사가 물었습니다. 제가 들은 바로는 최소 6개월, 어쩌면 더 됐을 수도요. 재판이 열리면 증언이 필요할 겁니다. 뭐든 하겠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 저는 사무실에 앉아 상황을 파악하려 애썼습니다. 제 아내는 단순히 바람난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범죄자였습니다. 제가 22년 동안 사랑하고 믿었던 여자가 제가 상상조차 못했던 이중 생활을 해왔던 겁니다.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수진이었습니다. 민준 씨, 우리 얘기 좀 해. 할 얘기 없는 것 같은데. 제발. 당신이 날 미워하는 거 알지만 당신이 이해해줬으면 하는 게 있어. 그러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그날 저녁 친구 호프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수지는 끔찍해 보였습니다. 살이 빠졌고 머리는 헝클어졌으며 눈밑은 차랬습니다. 영호의 말로는 시 외곽의 모텔에서 지내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까지 할 생각은 없었어. 그녀가 힘없이 말했습니다. 어느 부분이? 불륜. 아니면 횡령. 그 어떤 부분이라도. 나 불행했어, 민준 씨. 몇 년 동안 그랬어. 당신은 항상 일만 하고 가게 아니면 당신 취미 생활에만 빠져 있었잖아. 난 투명 인간이 된 기분이었어. 그래서 아들뻘이랑 자고 의뢰인 돈을 훔치기로 결정하셨다? 일이 그렇게 커질 줄 몰랐어. 승현이는 날 젊어진 기분이 들게 해줬어. 매력적이고 돈도 훔쳤잖아. 빌린 거였어. 갚으려고 했어. 무슨 수로. 당신 월급은 우리 공동 계좌로 들어오는데 수진이 손을 내려다 보았습니다. 집 담보 대출 받으려고 했어. 우리 집을? 나한테 말도 없이? 어떻게 들릴지 알아. 당신 남자친구랑 튀기 전에 우리가 함께 이룬 거 다 벗겨 먹으려고 했던 것처럼 들리는데 그때 제정신이 아니었어. 임신 호르몬 때문에 그리고 일 스트레스 때문에. 호르몬 핑계 대지 마. 당신은 의식적인 선택을 했어, 수진아. 몇 달 동안 매일매일 나한테 거짓말하기로 선택했잖아. 우리는 잠시 침묵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주변에는 다른 손님들의 웅성거림이 들렸고 그들은 우리를 쳐다보지 않는 척하고 있었습니다. 나한테 원하는 게 뭐야? 수진이 마침내 물었습니다. 당신 행동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거. 핑계 대지 말고 책임지는 거. 그러고 나면? 당신 복수가 끝나면 우린 없던 일로 할 수 있는 거야? 저는 곧 전처가 될 아내를 바라보며 예상치 못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연민이었습니다. 이건 더 이상 복수가 아니야, 수진아. 이건 정의야. 당신은 범죄를 저질렀어. 실제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진짜 범죄. 의뢰인들은 당신을 믿고 돈을 맡겼는데 당신은 그걸 훔쳤어. 내가 갚을 수 있어. 그게 문제가 아니야. 문제는 당신이 빠져나갈 수 있을 만큼 똑똑하다고 생각했다는 거야. 그리고 내가 너무 멍청해서 눈치채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다는 거지. 수진이 울기 시작했고 휴지로 조용히 눈물을 닦았습니다. 당신이 멍청하다고 생각한 적 없어. 당신은 안전하고 예측 가능하다고 생각했지. 승현이와 짜릿한 경험을 하면서도 당신과 함께 있는 안정감을 누릴 수 있을 줄 알았어. 다 가질 수 있다고 생각했겠지. 응. 저는 일어나 재킷을 입었습니다. 이제 당신은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 그리고 그건 누구 탓도 아닌 당신 탓이야. 스캔들은 지역 신문을 도배했습니다. 지역 변호사가 횡령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지는 형량을 줄이는 대가로 사기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그녀는 청주 여자 교도소에서 복역하게 되었습니다. 박승현은 수진의 자금 세탁을 도운 것이 입증되어 공범으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는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명령을 받았습니다. 저는 수진의 선고 공판에서 증언했습니다. 선처를 호소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녀가 사기친 의뢰인들을 대신해 피해자 영양 진술을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수진 씨는 자신을 아는 모든 사람의 신뢰를 배신했습니다. 제가 판사에게 말했습니다. 의뢰인, 동료, 그리고 가족까지도요. 그녀는 직업적 책임보다 개인적 만족을 선택했고 죄 없는 사람들이 그녀의 선택 때문에 고통받았습니다.
수진은 제가 증언하는 동안 저를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수의를 입고 피고인석에 앉아 자신의 손만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뒤 이혼이 확정되었습니다. 저는 집, 카센터, 차 2대, 그리고 수진의 합법적 자산 절반을 받았습니다. 해외 계좌의 돈은 피해자 배상을 위해 국가에 몰수되었습니다. 지은이는 제가 싱글 생활에 적응하는 걸 돕기 위해 집과 가까운 대학으로 편입했습니다. 경영학을 전공한 그녀는 카센터 사업 확장을 돕고 싶어 했습니다. 견인 서비스를 추가해야 할 것 같아요. 어느 날 저녁 조용한 부엌에서 저녁을 먹으며 지은이가 말했습니다. 이 동네에 경쟁업체가 없고 안정적인 수입원이 될 거예요. 나쁘지 않은 생각인데. 레카차도 사야 하고 허가도 받아야 할 텐데. 제가 다 알아봤어요. 초기 투자금은 5천만 원 정도 들지만 2년 안에 본전 뽑아요. 저는 자랑스럽게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19살에 벌써 엄마보다 뛰어난 사업 감각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해보자, 제가 말했습니다. 6개월 후, 김신의 카센터. 견인은 동네에서 제일 바쁜 가게가 되었습니다. 견인 서비스에 대한 지은이의 판단은 정확했고, 입소문 덕분에 정비 코너는 항상 꽉 찼습니다. 저는 정비사 2명을 고용하고 견인차를 한 대 더 샀습니다. 지은이는 장부를 관리하고 고객 응대를 전문적으로 처리해 만나는 사람마다 감탄하게 만들었습니다. 따님이 정말 똑똑해. 어느 날 오일 교환하러 온 영호가 말했습니다. 아빠 닮아서 그렇지. 머리 좋은 건 엄마 닮았고 제가 대답했습니다. 다행히 도덕성은 저를 닮았네요. 수진이 수감된 지 1년 후 감옥에서 편지가 왔습니다. 도서관에서 일하며 통신 강의로 회계학을 공부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출소하면 빚을 갚고 싶다고요. 저는 다 읽기도 전에 편지를 버렸습니다. 어떤 배신은 너무 깊어서 용서할 수 없습니다. 어떤 신뢰는 한번 깨지면 다시 붙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삶은 계속됩니다. 지은이는 수석으로 졸업하고 카센터 경영을 본격적으로 맡았습니다. 저는 제가 항상 사랑했던 일, 고장난 것을 고치고 제 손과 경험으로 기계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일에 집중했습니다. 조용한 저녁이면 가끔 뒷베란다에 앉아 수진의 배신을 알기 전에 저를 생각합니다. 그 남자는 순진했고 잘 믿었으며 사람들의 선함을 믿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 남자가 아닙니다. 지금의 저는 더 단단하고 회의적이며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믿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강하고 자립적이며 제 가치를 더 잘 알게 되었습니다. 이혼 2년 후 저는 다시 데이트를 시작했습니다. 진지한 만남은 아니고 진솔함을 소중히 여기고 밀당을 싫어하는 여성들과 저녁을 먹거나 영화를 보는 정도였습니다. 재혼은 절대 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이면 족합니다. 5년 후 동네 벚꽃 축제가 한창일 때 그녀를 봤습니다. 수진이었습니다. 머뭇거리는 미소를 지으며 인파 속을 걷고 있었는데 제 기억보다 더 늙고 왜소해 보였습니다. 6개월 전 출소해서 외곽의 보호시설에서 지내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녀는 지은이와 제가 의용소방대 기금 마련 복권을 팔고 있는 부스로 다가왔습니다. 안녕 민준 씨, 그녀가 작게 말했습니다. 수진아, 안녕 엄마. 지은이가 감정을 억누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두 사람 다 좋아 보이네. 사업도 잘 되나 봐. 그래, 제가 대답했습니다. 잘하고 있어. 수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북적이는 축제 현장을 둘러보았습니다. 모든 것에 대해 사과하고 싶었어. 사과는 이미 받았어. 제가 말했습니다. 당신들이 날 용서할 수 없다는 거 알아. 용서를 바라는 건 아니지만 내가 당신들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줬는지, 내가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 이제 알았다는 걸 전하고 싶었어. 지은이가 테이블 너머로 손을 뻗어 엄마의 손을 살짝 건드렸습니다. 엄마가 잘 지내서 다행이야. 수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내 인생을 다시 쌓아보려고 노력 중이야. 법률구조공단에서 변호사를 선임할 능력이 없는 사람들을 돕는 보조원으로 일하고 있어. 월급은 적지만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하는 기분이야. 잘 됐네. 지은이가 말했습니다. 수진이 저를 보았습니다. 누구 만난다고 들었어. 도서관 사서 미경 씨라며.
친구 사이야,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좋은 분 같더라. 당신은 행복할 자격 있어.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주변에서는 축제가 계속되었습니다. 아이들이 웃고 음악이 울리고 닭꼬치와 파전 냄새가 공기 중에 떠다녔습니다. 가봐야겠다. 수진이 마침내 말했습니다. 그냥 둘 다 보고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었어. 그녀는 가을의 아름다운 날을 즐기는 가족들과 연인들 사이로 사라졌습니다. 지은이가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엄마가 진짜 변했다고 생각하세요? 행동에는 결과가 따른다는 걸 배웠다고 생각해 제가 대답했습니다. 그게 변했다는 뜻인지는 모르겠지만 엄마가 미우세요? 저는 그 질문을 곱씹어 보았습니다. 아니, 밉지 않아. 하지만 믿지도 않아. 그리고 앞으로도 절대 믿지 않을 거야. 그날 밤, 미경 씨와 저는 축제장을 함께 걸으며 솜사탕을 먹고 호수 위로 터지는 불꽃놀이를 구경했습니다. 그녀는 저보다 10살 어린 미망인으로 다 큰 자녀들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어떤 상처는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다는 걸 이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힘들었어요? 수진을 본 것에 대해 그녀가 물었습니다. 생각보다 안 힘들었어요. 제가 인정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제 과거의 일부일 뿐이에요. 이미 닫힌 챕터죠. 미경 씨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다행이네요. 머리 위로 불꽃이 터지며 밤하늘을 화려한 색으로 물들이는 동안 저는 이 순간까지 오게 된 여정을 생각했습니다. 배신은 저를 파괴할 뻔했지만 거짓 위에 세워진 결혼 생활로부터 저를 해방해 주기도 했습니다. 아내는 잃었지만 더 값진 것을 얻었습니다. 바로 자존감입니다. 저는 좋은 사람이 된다는 게 약한 사람이 된다는 뜻은 아니라는 걸 배웠습니다. 자신을 지키는 것이 복수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도요. 그리고 때로는 이기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저 지지 않고 버티는 것임을 배웠습니다. 불꽃놀이가 절정에 달해 밤하늘을 빛과 소리로 가득 채웠습니다. 아이들은 환호하고 연인들은 포옹했으며 삶은 끝과 시작의 끝없는 순환을 계속했습니다. 저는 50세이고 경제적으로 안정되었으며 저를 존중하는 사람들로 둘러싸여 있고 저의 정직함과 성실함을 소중히 여기는 여성과 데이트하고 있습니다. 이수진은 제 인생을 망치려 했지만 결과적으로 더 나은 인생을 만들어준 셈이 되었습니다. 마지막 불꽃이 하늘에서 사그라들며 화약 냄새와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를 남겼습니다. 미경 씨와 저는 손을 잡고 제 트럭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내일이 무엇을 가져다 주든 맞이할 준비가 된 채로요. 저는 아내의 배신을 극복했고 바닥에서부터 다시 삶을 일궈냈으며 이전보다 더 강해졌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큰 승리였습니다.